안녕하세요. 숙명인문학연구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달의 공감읽기,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윤수입니다. 이달의 공감읽기 스포츠를 주제로 2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스포츠에 결합되어 있는, 결착되어 있는 강렬한 감정들이 실은 어떤 때는 뭐 스포츠에 열광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숙명인문학연구소의 오랜 주제이기도 한 혐오와 차별의 어떤 사회적 감정이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증폭되는 그런 광경도 있다, 우려될 만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서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스포츠에서 그러한 일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고 왜 발생하고 있고, 그것이 스포츠 내의 어떤 특정한 집단 내부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 격동과 변화 이 속에서 그러한 감정들이 스포츠에 의하여 더욱 증폭되고 발현되는 것은 없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 새로운 스포츠 문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과학적인, 인권적인 그런 속에서 이제 성장하고 대회도 나가고 이런 새로운 스포츠 문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앞에 건강한이라는 것은 두 측면이 다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촉진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또 사회 관계망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최근 10년 이래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를 보면 과거와 달리 사회 관계망이 해체되고 단절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1970년대에 이제 산업화, 도시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대거 탈향, 고향을 벗어나서 향도, 도시로 막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이촌향도라고 해서 촌을 떠나 도시로 향해가는, 뭐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바로 그런 세대에 속하는데, 1976년 3월 16일인가에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뭐 3학년, 2학년 막 3학년 막 올라가던 거는 신학기였었는데, 제 스스로 큰 뜻을 품고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다들 서울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경북 산골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개인의 선택 같아 보이지만 사회적인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뭔가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0년 동안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 농촌 경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대가족 문화의 그 인심, 서로 관계 맺고 막 이런 것이 다 끊어져서 서울로 와서 낯선 도시에서 낯선 이웃과 이게 막 단절되고, 이런 것이 한 30년 전에는 그게 문제라면 문제, 사회 갈등의 한 요소였었습니다. 흔한 얘기로 1990년대 즈음에는 주로 나왔던 얘기가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사회관계망이 좀 해체된다 그럴까요? 끊어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특히 뭐 독거노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서울이랑 이 대도시 서울, 부산, 인천 등지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 혼자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더 사회관계망이 단절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어느 시사주간지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젊은 학생들,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급할 때 바로바로 연락해서 도움을 구할 친구나 선배가 있느냐 했을 때 꽤 많은 학생들이 없다. 그리고 연락을 해서 좀 도움을 좀 구하려고 해도 부담되고 힘들어서 어렵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막 변해서 그 핵가족 문화, 4인 가족 문화가 형성되던 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촌도 있고요. 대학 선배도 있고 해서 급하면 5만 원, 10만 원 빌리고 갚고 하는 게 그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1인 가구, 독거 가구가 급증하면서 사촌과의 관계도 이제 많이 이제 인간관계가 뭐 훼손됐거나 그게 아니라 사촌이 없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냥 이렇게 워낙에 핵가족에서 다시 분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급할 때 5만 원, 10만 원 정도를 형 잠깐만 좀 빌려줄래? 라고 할 사람이 없는. 꼭 돈 문제만은 아니죠. 뭐 여러 가지 그 인생 상담이나 또 정보나 이런 것을 또 도움말을 구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막 해체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좋은 거라면 뭐 그대로 둬도 될 텐데 그래도 사람들이 어울리고 섞이고 서로 돕고 이렇게 살아가야지가 좀 더 나은 정답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국가적 차원에서는 뭐 복지망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오늘 주제를 제가 너무 일찍 어떤 결론을 여러 결론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스포츠가 그것을 촉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스포츠 행위를 통해서 만나고 응원하러 다니고 함께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하는 이런 커뮤니티 속에서 서로가 막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런 사회관계망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공동체다. 신체적으로 활력 있는 거는 둘째 문제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바로 그러한 새로운 스포츠 문화와 건강한 공동체 이거를 형성하려면 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가? 왜 스포츠에서 특히 폭력적인 어떤 상황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도 어쩌면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리고 더 많은 인구 구성이 형성될 거예요. 이미 안산이라든지 이런 그 대림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한글 그 간판보다 다국적 다언어가 이제 간판으로 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하나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어도 예를 들면 편의점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산다든지 음료수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어떤 지역 같은 데를 가면 그 편의점이나 이런 일상생활의 그런 가게도 이제 다문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운영하고 있죠.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분이 채소 가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살려고 이렇게 가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채소도 있지만 주로 그 중앙아시아 분들이 좋아하는 채소가 많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미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이 삶의 관계가 촉진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갈 길이다. 이런 전제 아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한 준비해 봤습니다. 올림픽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1월 말에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곧 2월이면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빅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 가을에는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죠. 2022년에는 이렇게 빅 스포츠가 있는데 작년에도 빅 메가 스포츠가 있었어요. 도쿄 하계올림픽이 원래는 뭐 다들 아시는 대로 2020년에 열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연기돼서 2021년에 2020 하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20이라 그래요. 2021년에 열렸지만 거기서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어떻게 땄나? 맨 위에 보면 이제 도쿄 2020에서 1위는 뭐 미국, 그 외에 중국, 주최국인 일본, 영국, ROC는 러시아를 얘기하는데요. 러시아 등등이 이렇게 뭐 누가 봐도 저 나라들은 저 상위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목표는 10위권 진입이 목표였었는데 유럽계 나라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우리는 16위에 머물렀습니다. 대한민국은 16위, 금메달 6개 따고 기타 등등 했는데 과거 같으면 야 10위권에도 못 가냐 우리가 스포츠 강국인 줄 알았더니 이거 뭐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고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일반 여론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출발 포인트입니다.
물론 저걸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시는 분들, 예컨대 대한체육회나 또 국가대표 선수단, 거기에 단장이나 이런 역할을 맡으신 분들, 또 감독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 정성을 기울여서 훈련했던 이 선수들은 좀 안타깝겠죠. 16위 그러면 우리가 처졌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보자 이거예요. 뭐냐 하면, 그래 우리가 16위 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여론도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봉주 선수가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었어요. 앞서간 금메달 선수가 어느 정도 거리였냐면 3m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몇 걸음 더 가면 금메달을 딸 수도 있었는데, 열심히 저희도 응원하고 다들 그렇게 응원했을 텐데 아깝죠. 거기까지 갔는데 이왕이면 금메달. 그렇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뛴 거고 1등한 선수하고 뭐 서너 걸음 차이니까 우리가 다 박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또 그게 우리 감정보다 훨씬 더 그 감정, 아쉬운 감정이 크겠죠. 그래서 좀 눈물을 좀 흘리고, 또 어느 인터뷰에서는 은메달을 따서 좀 죄송하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96년도죠. 지금부터 25년 전이나 되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은메달을 따서 눈물 흘리고 아깝고, 심지어 어떤 다른 종목에서는 뭐 일부 뭐 해서는 안 될 말이지만 팬들이 뭐 매국노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막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런데 20여 년이 흐른 지금 와서 은메달을 따서 우는 선수는 이제는 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겠죠.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이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사회적 평가나 사회적 감정을 다 떠나서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은메달이니까 그거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뭐 매국노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16위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도쿄에서 우리가 16위 했었어? 그러니까 순위 자체가 이제 그 잊어먹었던 얘기 정도로 순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그런 것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작년에 올림픽, 왼쪽에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좀 밑에 순위가 되어 있는 나라들, 20위권의 나라 보니까 스페인, 뭐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30위권에 보니까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50위권에 보니까 오스트리아도 있습니다. 홍콩도 있고요. 작은 나라지만. 그리고 70위권, 80위권에 또 보니까 뭐 핀란드도 있고 그래요. 제가 지금 빨간 줄을 이렇게 그은 나라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후진국이다, 이른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후진국이다, 약소국이다, 스포츠 굉장히 못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여기 화면 전체는 경제적으로 아직 약소국에 있거나 또는 스포츠가 어느 특정 종목은 잘하지만 다른 건 잘 그렇게 경기력 자체가 떨어지는 나라들도 물론 충분히 있습니다. 나라의 그 경제 사정이나 사회 사정이 혼란스럽고 아직 그런 사회도 안타깝게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이렇게 빨간 줄을 그었던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금메달을 못 땄다는 이유로 저 자리에 있을 뿐, 실제로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 사회가 매우 왕성하게 잘 돌아가는 나라들입니다. 만약에 극단적인 대비를 한다면, 즉 우리가 금메달을 막 따가지고 10위권 안에 들어가지만 일반 국민들은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사회는 단절된, 선수들은 매우 운동만 해서 10위권에는 가긴 하는 이런 나라가 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나라일까요? 아니면 금메달도 뭐 서너 개 따가지고 뭐 10위권에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늘 그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 성인들도 특히 독거노인, 또 장애인, 또 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분들, 여성분들이 누구나 즐겁게 스포츠를 즐기면서 그 속에서 또 메달을 따면 또 우리가 박수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 치면 어느 쪽 나라, 어느 쪽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그걸 다 하면 더 좋겠지만 메달도 많이 따고 또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도 많이 누리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굳이 제가 극단적으로 두 갈래 길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후자의 길이 더 낫다. 그것이 직업적으로 스포츠 직업을 하고 있는 이른바 엘리트 선수들도 그것이 훨씬 더 사회적인 직장이나 사회적인 관계나 사회적인 존중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표되고 대표 떨어지면 오갈 데 없고 메달 따고 메달 못 따면 잊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10명이 준비하면 한두 명이 100명이 준비하면 10명 정도가 1000명이 준비하면 한 3, 40명 정도만 그런 그 기억되고 보상받고 나머지 800명, 900명은 잊혀지는 어디서 어떤 행위를 해야 최소한 생계 걱정이 해결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그 반대의 길로 우리가 좀 가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단지 스포츠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관계망하고도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있었던 기사를 그냥 특징적으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MZ세대 시청률 막 보면서 MZ세대들은 금메달도 좋지만 금메달을 따지 말라고 하겠어요. 따면 좋은데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많이 나왔고 또 선수들 중에서도 그런 선수들이 많았다라는 게 특징적인 기사의 흐름입니다. 여기 네 번째 기사의 제목 볼까요? 통한의 은메달은 없었다. 은메달 땄다고 막 울고 이러지 않고 그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나보다 조금 더 잘한 선수가 있어서 내가 박수 쳤다. 이런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다빈 선수가 그랬는데 이렇게 선수들도 많이 달라졌고 또 우리가 이 스포츠나 올림픽을 바라보는 의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또 역시 신문 기사예요. 매일경제 기사인데 금메달을 못 따서 죄송하다. 이런 것은 이제 옛말이 됐다. 노메달이면 어떠냐. 여기 있는 선수들은 지금 메달을 따지 못한 우리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6위를 했나 그렇고요. 높이뛰기 선수는 우상혁 선수인가요? 예, 4등을 했죠.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올림피언으로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로서 충분히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멋있게 보여준 그런 환한 미소의 표정들입니다. 우상혁 선수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잘했다. 그래서 난 박수 친다. 이런 4위를 기록했지만요. 박수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다빈 선수도 지금 은메달이에요. 이 오른쪽에 세르비아 선수가 금메달인데 엄지척 하면서 옛날에 선수가 엄지척 이러면 아마 조금 성격이 강한 감독님이었으면 정신머리 나갔다고 혼났을 텐데 서로 박수 치고 이런 문화가 좀 있다. 예.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메달을 따면 더 좋았겠지만요. 유도에서도 그런 모습이 조구함 선수가 일본 선수의 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이러한 모습에 비하여 바로 그 시점에 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그 시점 및 올림픽 직후에 또 다른 기사들도 역시 그동안의 스포츠 문화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 올림픽에서 양궁팀은 여러 면에서 화제도 많이 모았고요. 또 팬덤도 형성됐었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적 논란 페미니즘이라는 그 중요한 이슈가 그 여성 선수의 숏컷과 연관되면서 또 과하게 또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양궁 팀에 대해서 그랜드슬럼도 달성하고 그래서 다들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 와중에 한국 양궁의 산실이라고 하는 어느 지역의 학교에서는
이 양궁을 관역에 안 쏘고 후배 선수에게 쏘는 이런 악행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십수년 전의 사건이면 그냥 그랬는데 나아졌다 이렇게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또 변화된 새로운 문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와중에 또 다른 한 곳에서는 과거의 구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섬세하게 좀 본다면 대표 선수들은 특정하게 관리됩니다. 선발되고 훈련되고 관리될 때 과거와 달리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안전한 그런 영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분들이 외국 유학파도 많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대 중반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는 다소 훈육 중심의 그런 곳에서 이제 성장했지만 대표가 되고 또 나중에 지도자 코스를 밟아가면서 새로운 스포츠 문화, 스포츠 지도의 방식들을 스스로 체화하면서 본인이 지도자가 됐을 때는 과거처럼 뭐 악으로 깡으로 뭐 그러던 시절과 달리 과학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접근을 많이 하는 이런 것이 대표팀을 중심으로는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여전히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선후배 질서, 감독의 어떤 재량권이 폭력적인 힘의 수단으로까지 확산되는 그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팀의 감독, 지도자 또는 선수들이 유달리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표팀은 많은 시선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훈련 과정이나 대회 과정은 특히 미디어에 의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만한 일들을 거기서는 못 보는 수가 있는 거죠. 많은 미디어가 늘 보고 있으니까. 누구 한 명이라도 부상 입었으면 선수들이 저게 훈련 중에 입은 상처인지 아니면 저게 다른 구타에 의해서 생긴 상처인지 막 기자들이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2018 평창 올림픽 국가대표 훈련 준비 과정에서 어떤 선수가 이 컨디션이 이상하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난조가 있어서 기자들이 탐문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훈련 과정에 생긴 것이 아니라 폭행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이렇게 노출되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수년에 걸친 것이라는 거, 그리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끔찍했다라는 거, 특히나 선수촌 내에서 벌어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조재범이라는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게 가했던 수년의 그 폭행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미디어가 관심을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확인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폭로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당사자들의 어떤 신고라든지 경찰의 확인이라든지 이래야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깝게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살펴봤더니 단지 지금 양궁의 어느 뭐 양궁부 선배가 후배에게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이 스포츠 학폭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여러 종목에서 전개되어 왔음을 우리가 다시 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하는 또는 환기하는 제가 막 즐겁게 막 체육계가 아직도 이렇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거 없애자고 국가적 차원은 뿐만 아니라 체육계에 계신 분들도 자정 노력을 그렇게나 수십 년에 걸쳐서 해왔음에도 이게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단지 몇몇 고약한 선배나 몇몇 악덕의 지도자 개인의 그 일탈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 제반의 과정입니다. 여자 배구계에서 큰 일이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 가해 당사자로 됐던 쌍둥이 자매 여자 선수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뛰고 있는, 그래 다른 나라에서 뛰어도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만,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유명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도 여전히 아직 법적 송사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왜 야구계에서 뭐 농구계에서
복싱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일부의 일탈 이렇게만 축소하기에는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얘기다. 특정 세대가 가령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에 그때는 또 스포츠도 또 좀 약간 강하게 세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다 활동하는 사람들인데요. 예.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선수들이 한 10년 전이면 중학생이었을 거 아닙니까? 2010년, 15년 정도. 그러니까 2010년, 15년이면 멀지 않아요. 얼마 전인데 그때도 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뭐 두말할 것도 없이 2021년에도 여전히 제가 화면에는 준비 안 했습니다만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미래의 우리 탁구의 어떤 그 희망이다 했던 아주 그 여성 선수가 아주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었죠. 그런데 그 선수가 속해 있는 탁구단에서 선후배 간의 폭력 사건, 그것에 의한 감독과 지도자들의 책임 문제로 확인되고 징계받는 그런 일이 바로 그 무렵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달을 땄냐 못 땄냐 가지고 일희일비하던 거는 좀 넘어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나 뭐 열렸을 때 기꺼이 박수 치고 또 선수들도 후련하다, 내 할 일 다 했다, 그 멋있는 표정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 스포츠에 또는 한국 사회에 폭력적 문화가 완전히 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어떤 새로운 모습, 새로운 트렌드에 의하여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낡은 폐습이 은폐되고 있다. 오히려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그냥 손찌검을 한다 또는 너 잘되라고 내가 좀 훈련을 좀 과하게 체벌은 아니지만 좀 독하게 훈련을 해서 너가 이번에 정신적으로 좀 깨달아야 된다 이런 차원을 넘는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일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포츠의 패스, 폭력 이런 거는 훈련을 좀 세게 했다라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형사적인 문제, 형사적인 문제, 폭력의 문제, 폭력, 성폭력 이런 문제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뭐 지도자가 좀 세게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화면에 보시는 일들은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2020년 그때 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분했던 일들입니다. 지표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십수년 전 뭐 이런 기록이 아니라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1, 2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중고교생 선수들의 신체 폭력과 장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신체 폭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디서 많이 벌어졌겠는가? 왼쪽에 보시면 운동장, 체육관, 합숙소, 기숙사, 체육실, 경기장. 실제 경기장에서는 좀 드문 편인데 합숙소, 기숙사, 체육관, 체육실 요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체육실과 체육관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중학교 여성 선수들이 합숙이나 기숙사 생활을 좀 덜하는 편이라서 체육관이나 체육실에서 많은 그런 폭행을 당했다면 남자 선수들은 바로 이 기숙사, 합숙소, 여기 고등학교 남자 선수들도 거의 40%가량이 합숙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초중고생의 그 6만여 명을 조사했어요. 6만여 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조사한 거예요. 6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 상대적으로 지금 초등학교의 언어폭력이 굉장히 심하죠. 신체폭력, 그
그 다음부터 물리적으로 이제 세진다는 겁니다.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성폭력까지 이 중고등학교로 오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합숙소입니다. 합숙소 금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을 달리 부릅니다. 기숙사라고. 말만 바꾼 거예요. 그 공간의 조건들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요. 거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등하교 하기가, 지도자들은 출퇴근, 또 학생들은 등하교 하기가 너무 거리가 먼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 인근에, 또 학교 안이나 학교 인근에 모여야 등하교 하기도 좋고 훈련하기도 좋아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 또 꽤 많은 학생 선수들이 가난한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합숙소 가면 어쨌든 먹고 자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등등에 의해서 그리고 또 수많은 지도자분들이 그래도 자기 자식들처럼 생각해서 세탁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같이 해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집과 학교와 경기장 외의 지역으로 이 아이들이 이른바 겉돌기 시작하고 떠돌기 시작하면 우범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지도자분들이 헌신적으로 보호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간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저 위는 중학교 학생 선수들의 합숙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막 자야 되니까 이렇게 뭐 개별 침대나 개별 방은 고사하고 내무반처럼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 이렇게 10명씩 저렇게 자는 거예요. 아래에는 거의 옥탑방에 아마 형편이 됐더라면 더 좋은 데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다 떠나서 이 아이들이 이런 데서 이제 생활합니다. 이게 2019년도 조사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저렇게 생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간도 통제됩니다. 우리 성인들이 또 대학생들이 어쩌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어쩌다가 MT를 가더라도 워크숍을 가더라도 뭐 몇 시까지는 뭐 공놀이를 하고 몇 시부터는 뭐 조별 분담회를 하고 저녁 먹고 몇 시부터는 또 뭐 다과회를 하고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 모이게 되면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운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박 2일짜리 MT를 가도 워크숍을 가도 시간표부터 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면 시간표라는 걸 확정하게 되고 그것은 규율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통제가 발생하죠. 공간의 통제, 시선의 통제, 심리적 통제. 불 꺼 그럼 다 꺼야 되는 것이고 떠들지 마 그럼 다 조용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저녁에 대부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 겁니까? 메달 따서 성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의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 공간이 통제되면 시간이 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선후배 간의 서열 또는 동기라 하더라도 몸집이 크고 힘센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또는 주전 선수가 있고 비주전 선수가 있을 거예요. 이 관계에서 위계 질서가 다소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분들은 그 위계 질서를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해서 팀워크를 다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해서 통제를 하는 방식으로도 쓰이게 되죠. 지도자분들이 직접 체벌을 하지 않아도 지도자분들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아도 그 주장이나 아니면 가장 고참 학생한테 야 요즘 똑바로 해 뭐 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만 툭 던져도 그날 밤부터 이 공간의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그 속에서 우리 많은 선수들이 장래 대표의 꿈을 꾸고 메달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누구 잘잘못을 다 떠나서 누구 잘잘못을 다 떠나서
바꿔야 됩니까? 그대로 둬도 됩니까? 누구를 떠나서 말이죠. 바꿔야 되죠. 그대로 둬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금메달 따면 우리 막 박수치고 그 개인에게는 큰 성취일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한 9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겉돌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 그런 관련된 그 인터뷰나 면접들을 보면 점호를 한다. 군대 갔다. 폭력과 절도가 아주 심심찮게 있고 8명이 한 방에서 생활한다. 휴대전화 압수 평일에는 하루 4번 인원보고를 한다. 병영적 통제와 규율이 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여러 지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OECD 국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021년에는 유엔의 어떤 기록에 의해서 당신들 중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력 파워로는 세계 7위 8위를 얘기합니다. 한류 문화, BTS, 블랙핑크, 그리고 또 누구 메달을 땄고요.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에서 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이거는 역사적 연원이다. 혐오와 차별을 우리 공부해 봅시다. 아니면 스포츠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기 이전의 상태, 즉 바꿔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근원적인 얘기입니다. 바꿔야 되겠죠. 대학생 선수도 그렇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중고교였으니까 어린 선수들이 그런 문화에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말하기도 어렵고 불편하고. 근데 보세요. 대학 운동선수들도, 오른쪽은 실업선수들도, 물론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에 가기도 하지만 요즘은 대학 스포츠가 프로문화나 실업 무대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대학을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바로 실업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는 비슷한 거죠.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대학 선수들이나 실업 선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환경에서 폭력적인 문화에서 생활하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대 프로 스포츠 종사자까지 지금 조사가 됐어요. 전체로 보면 작은 비율이겠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이렇죠. 초등학교 선수가 언어폭력에 시달렸는데 중고교로 가서도 비슷한 상황이 더 통제되고 합숙소를 갔다가 실업선수가 되고 프로선수가 됐는데도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러면 한국 스포츠 전체가 폭력적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부 문제야. 일탈한 선배들의 문제야. 지도자가 그 친구가 좀 성격이 좀 그래. 다들 안 그래. 라고 말하기에는 지표가 말해주는 게 너무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다른 것도 실제로 중요하죠. 신체적인 상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거나 또 신체적인 폭력이나 그 질서에 의해서 앞으로 스포츠를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런 등등도 더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의 판단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폭력을 가해하는 선배 또는 그 위에 지도자, 이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너 때문에 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가 맞을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 몇 대 맞을래? 라든지. 예를 들어 3대요. 3대 갖고 되겠어? 너 정신 차리려면 한 10대는 맞아. 이런 언어를 쓴다고 쳐봅시다. 제가 조금 너무 이렇게 가상의 상황을 이렇게 설정하는 것도 좀 안 좋은 거지만 대체로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 맞는 선수는, 특히 중학교까지의 선수들은 이 모든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고, 우리 엄마가 잘못했고, 내가 경기력이 좀 모자라고, 내가 아까 훈련 때 좀 방심했고, 내가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이게 내 문제구나. 왜냐하면 계속 너 때문에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맞을 짓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오래된 폭력 문화, 즉 남성 간의 폭력적 질서, 또 남녀 또는 여남 간의 데이트 폭력의 질서, 또는 가정 폭력의 질서에서 늘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너 때문에 그렇다. 너가 맞을 짓을 해서 그렇다. 그래서 가해자는 바로 응징과 처벌을 한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고, 피해자는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자책하게 한다는 거.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어떤 감정 논리가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내면화돼서 나 때문에 팀 분위기 깨졌다. 나 때문에 이번 경기 졌다. 내가 뭐 실력이 모자라서 내가 이거 맞아도 감수해야 돼. 라는 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사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번 트이면 아야 너 때문이 아니야 뭐 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보호받거나 새롭게 이렇게 좀 얘기가 되면 좋을 텐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프로 선수가 돼서도 아까 보셨죠. 프로 선수들도 폭력적 질서 안에 있다. 똑바로 못해 그러면 그냥, 과거에 어느 유명 프로야구 선수는 우리 때는 진짜 세게 맞았다고 한 번씩 밤새도록 뭐 이런 얘기를 TV 토크쇼에 나와서 재미있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랑스럽고 재미있는 추억담으로 할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도 잘못된 거예요. 묻어두든지 아니면 그땐 그랬는데 정말 잘못됐다라고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때 맞은 거는 요즘 애들 맞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우리 땐 진짜 심했어라고 마치 맞은 게 훈장처럼, 맞은 게 그 폭력적인 문화가 있는 게 밤새도록 맞았다. 야구 방망이로 맞았다. 그러면서 이 훈훈한 추억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식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우리라고 해서 저 자신이 이미 문제 있는 어떤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인이라는 어떤 특정 집단 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훈련을 하고 함께 동료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 종목에 걸쳐서. 그런데 그중에 어떤 선수들은 한국인으로 법적인 기화까지 했습니다. 라거나 선수가, 바로 화면에 보시는 라거나 선수는 유니폼 뭐 입었습니까? 코리아 국가대표팀 선수예요. 현재도 그렇고 몇 해 전에도 그렇고. 근데 이 라거나 선수 한국인입니다. 국적 취득했어요. 그럼에도 소속팀 프로에서 뛸 때도 그렇고 대표팀 뛸 때도 그렇고 조금만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 저렇게 너네 나라로 떠나라, 뭐 피부색을 가지고 비하는 가족들까지 막 이런 혐오와 차별, 이것이 단지 우리 지난번 첫 번째 특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를 좀 남보다 좀 과하게 좋아하는 열성 팬이 극성 팬이 돼가지고 악성 댓글을 단 정도로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느냐. 스포츠는 원래 야유도 하고 뭐 이런 거니까 댓글로 좀 야유를 달았다. 이렇게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 자체로 혐오와 차별의 아주 명백한 어떤 징후이자 이게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배타적인 어떤 감정들의 스포츠적인 표현이냐. 후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선수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21세기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고치자고 10수년 동안 일을 했음에도 아까 보셨던 대로 여전히 아주 이 미시적인 일상으로 가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 종목에서의 폭행, 성폭행,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만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의 요약이니까 혹시 뭐라고 썼나 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멈춤해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스포츠의
스포츠에는 트랙이 말하자면 사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다리를 타게 되면 이 사다리 말고는 옆 사다리로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다리를 계속 타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누가 때리고 뭐 해도 이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게 뭐냐? 전학을 가거나 종목을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스포츠라는 그 특성상 가령 야구를 잘 하다가 소속된 야구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축구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가 잘하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육상만 해도 100m 잘하는 선수가 있고 400m 잘하는 선수, 사실 똑같이 뛰는 것 같지만 종목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메달도 따로 주니까.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높이뛰기 잘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멀리뛰기 잘하기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기가 어려워요. 높이뛰기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좁은 사회에서 지도자도 다 뻔하고 선후배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바꾸기도 어렵고 전학을 가기도 어렵고 이사를 가기도 어렵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이게 전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그러나 뭐 일반적인 다른 교과목이나 다른 재능 있는 이사를 가도 되고 뭐 학폭 같은 게 생기면 요즘은 피해자가 전학 가는 일도 있지만 어쨌든 전학을 막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근데 스포츠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좁은 트랙, 단 하나의 트랙, 단 하나의 공간, 단 하나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통제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고 발전해 있는데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너무 근시적인, 너무 사태의 일면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국의 스포츠 스펙타클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프로젝트는 바로 스포츠를 통한 국가주의의 실현, 그리고 스포츠를 통한 가족의 어떤 희망, 이 국가주의와 가족주의가 이중 결합되어서 발생한 것이다. 제가 별도로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께 한글 문서를 준비해서 다 이제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자세히 썼습니다. 그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주의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면 그것에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가족 다 소중하죠. 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모도 자식들에게, 어떤 자식도 부모들에게 서로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합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하나의 사회적 이념으로 강화할 경우, 가족의 결정, 가족의 이해관심, 가족의 어떤 결행만이 가치의 모든 기준이 되거나 가족의 이해를 위해서 다른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배제하거나 할 때는 이제 이데올로기, 이념화되는 거죠. 그저 소박하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족주의적인 어떤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주의라는 것은 실제 어떤 가족, 패밀리뿐만 아니라 회사 공동체, 군대, 뭐 스포츠 집단에서도 가족주의가 발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야, 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육친적인 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이 다른 어떤 사회적 가치를 다 배제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모든 운영의 원리나 윤리적 태도를 결정할 때 가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폐쇄적 가족주의. 그리고 실제 혈연적인 가족들 속에서도 가족의 어떤 성취나 가족의 어떤 이해만이 모든 사회적 가치를 우선할 때 그런 것을 가족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작게 보면 내 아들이 뭘 잘못했어, 이러면 가족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 너가 이건 잘못한 거야, 임마 너 친구한테 사과해, 이러면 이건 좀 다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가족이 돼야 되는 건데,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쩌다 국가를 선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케냐, 이거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한국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태어나 보니 케냐인 것이고, 그럼 그 자연지형, 그 역사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국가만이 최고다, 국가만이 우선적이다, 국가의 어떤 결정에 국민은 무조건 순응해야 된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 시민, 일반 사람들의 이 위임된 어떤 권력체로서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국가는 무조건 우선시하거나 가족의 이해를 무조건 우선시할 때 이것은 이데올로기화된 사회적 이념이 되겠죠. 바로 그 국가주의, 이 가족주의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쩌면 한편으로는 산업화라든지 이런 거를 추동할 수 있는 엔진이었고 좀 더 좁게는 스포츠가 순식간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국위선양을 하고 메달을 따서 보상을 받으면 국가주의와 가족주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이런 국가주의, 가족주의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오던 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유럽의 근대적 스포츠를 빨리 받아들이면서 특히 독일이랑 스웨덴의 체조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서 집단 체조라는 것을 형성해서 그것이 개인의 어떤 신체를 활력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 만들기, 국가의 통제된 어떤 규율에 따라서 국민이 자기 신체를 틀에 맞춰서 딱 이게 각 잡아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군국주의적인 체육 문화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만든 후에 이거를 식민지 조선에다가 그대로 이입한 것이 황국신민체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스포츠 문화는 국가주의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신생 독립국가로서 세계에 우리를 존재감을 알리는 것은 경제나 정치적 외교력 이런 건 안 되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막 올림픽에 진출하고 막 월드컵에 나가려고 하고 이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군사 독재, 박정희 전두환 체제로 이어지면서 아예 스포츠를 국위 선양에다만 이렇게 가치를 두는 거죠. 스포츠에는 다양한 가치,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 이 가치의 밑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배제하고 국위선양이 이제 프레임화되는 그런 국가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가족주의는 뭐냐? 이 트랙에 함께 올라타서 내가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좀 더 사회적인 보상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지도자도 되고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열망을 갖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이 합쳐지면서 1970년대에 이제 선수촌이 만들어지고 메달 보상이 만들어지고 병력 특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잘하면 여기 들어오고 못하면 다 배제되고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누가 좀 강한 체벌을 하더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근대적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엔진이었던 국가주의와 가족주의가 스포츠에서는 그러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자료 화면들은 다 지금 일제강점기 때의 이런 모습이고요. 해방 이후에도 운동장에서 군사열도 하고 특히 80년대에는 전두환 통치, 권력 통치가 스포츠를 매개로 해서 강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지금 82년도에 프로야구 또 83년도에 그때는 프로축구 이름이 이렇게 슈퍼리그라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힘이 국민체조 문화가 전국의 뭐 직장이나 학교에 저도 2교시 끝나면 했던 것 같습니다. 2교시 끝나면 이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 인트로 음악이 있어요. 빰, 빠밤, 빠밤에 나오면 이제 갑자기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국민체조 다리 운동부터 시작!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이 21세기에 어린 초등학생들이 병영 체험을 하고 해병대 체험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이 꼬마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군사 문화에서 별로 지은 죄도 없는데 가서 막 부모님께 사과하고 밤에 촛불 들고 펑펑 울고 부자연스럽죠. 뭐 잘못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뭔가 부자연스럽고 그런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백미가 바로 88 올림픽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체육진흥
82년, 84년은 체력 국력, 스포츠 강국. 그때 이렇게 장음을 썼었어요. 스포츠라고. 지금은 그냥 스포츠라고 하는데. 88 올림픽. 개최한다. 잘한 일이다. 여기다 반대하기는 어렵죠. 홍보대책 84년도에 체육 입구를 통해서 전두환의 영도력과 집념을 부각한다. 심지어 신화적인 존재로 영웅화한다. 이게 88 올림픽을 하게 된 모든 이유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아닐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이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두환이라는 이 독재자를 집념머린 무슨 민족 영웅처럼 신비화하자라는 말이 그냥 감상문이나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가 홍보 대책에 써 있습니다. 국가 홍보 대책, 신화적 존재로 영웅화해야 된다. 88 올림픽이에요. 이런 걸 이제, 근대적 국민국가의 스펙타클 문화 통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장 큰 기원은 히틀러였었죠. 올림픽이 열리는 순간, 올림픽의 성화봉송, 이런 거 그 전까지 없었거든요. 히틀러 베를린 36년 올림픽 때 이거를 그리스에서 체화해가지고 미넨, 쾰른, 프랑크푸르트 이런 데로 이 횃불이 막 돌아다니다가 베를린으로 오도록 합니다. 그건 독일 사람들이 고안한 거예요. 히틀러 체제에서. 왜 그랬느냐? 올림픽은 베를린 올림픽, 서울 올림픽, 파리 올림픽처럼 도시 경기 대회거든요. 근데 베를린 올림픽 베를린에서만 하면 독일 나머지 도시가 히틀러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니까 성화를 한 바퀴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시마다 나와가지고 야 이거 히틀러가 하는 거라며 하고 참여하게끔 하는 이런 성화봉송의 스펙타클화 등등이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와 같이 이제 전개된 거죠. 그리고 올림픽이 열렸던 거. 이게 국가주의적인 어떤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런 속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또 어디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상계동이라고 굉장히 낙후된 단지가 있었습니다. 단지라고도 할 수 없는 빈민가, 서울 답심리나 이런 데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 70년대에 잠실 이쪽에 있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저 성남 그 지역으로 이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0년대에 또 답심리나 이런 데서 밀려난 사람들이 상계동 쪽으로 가서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었는데 상계동이면 지금은 서울에서 4호선에서 노원구 상계동 굉장히 주목도가 높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서울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판자촌 올림픽 한다고 헐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분은 올림픽이 88년에 열리면 외국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고 외신들도 많이 와가지고 한국이 여전히 판자촌이 많구나 이러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명분은. 근데 가만히 보면 외국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잠실에서 경기하는데 야 온 김에 이 상계동이란 데 구경 가볼까? 이럴 것도 아니고 미디어도 거기 안 갈 건데 뭔 이유느냐? 바로 중동 오일 쇼크 이후에 중동 지역에서 건설업이 굉장히 긴축되고 중동 사태가 위기가 오면서 대거 철수한 우리나라의 아주 그 큰 건설 회사들의 요구와 그 다음에 서울을 새로운 어떤 중산층 중심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라는 경제 산업적인 관점의 요구, 건설사의 요구 등등이 결합되면서 저기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올림픽이 오는데 판자촌이 있으면 외국인한테 흉하다라는 게 명분이 된 거죠. 선수들이 상계동까지 가겠어요? 만약에 지금 올림픽을 한다 해도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외국 선수들이 잠실에 와서 경기하러 왔다가 야 일산에 나는데 구경 가볼까? 오기 하겠어요? 안 올 텐데. 저 때도 마찬가지죠. 명분은 중동 건설이 끊어진 국내 건설사들의 새로운 시장 확보, 그 다음에 서울의 팽창하는 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점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이유인데 명분은 외국인 보기에 뭐하다 해서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 하면 여기로 갔습니다. 여긴 어디냐면 김포공항 뒤에
고강동 이런 그 허허벌판이었어요. 원종동, 고강동 그쪽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은 오해 마시기 바라고. 그전에는 갖다 논밭이나 뭐 허름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쪽으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길가에 진짜 천막 치고 살았었어요. 임시방편으로. 근데 올림픽이 다가왔어요. 어떠한 이유로 올림픽 성화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림픽 성화 가는 곳마다 생중계를 할 거 아니에요? 항공 촬영을 하든 차량으로 팔로우하면서 촬영을 하든 그러면 그 김포공항 뒤쪽에 판자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철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 속에서 부분적으로 희생당한 어떤 사람들의 특수한 사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스포츠가 근대적 국민국가의 국가 창설 프로젝트로서 스포츠가 활용될 때 정말 국민적인 어떤 기반과 생계적 차원에서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국가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밀고 나간 건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특수한 경우에 억울함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만 상계동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천막 쳤는데 거기에 성화가 지나간다. 성화 한 15분이면 지나가거든요. 그 15분 지나갈 때 거기 천막이 보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천막을 뜯어내는 겁니다. 따로 뭐 좀 어디 가서 좀 며칠 있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성격이 포악하거나 가난한 자는 항상 저런 식으로밖에 말을 하는 게 버릇이 됐거나 해서 저러겠습니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거 볼 때 그냥 순박한 아주머니고 순진하신 아저씨고 하신데 거듭거듭 국가 스포츠 프로젝트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위선양 그거 하나로. 자, 이것이 국가주의의 어떤 단면을 봤다면은 동시에 이러한 국가주의에 편승한다, 결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전두환이 나쁜 건 나쁜 거죠. 나쁜 건데 그건 그거고 나는 또 중산층이 되고 싶은 것도 있겠죠. 애들은 또 내가 이 기술 배워서 이렇게 힘겹게 사는데 애들은 대학이라도 좀 보내주고 싶고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좀 이상하고 왜곡되면 가족주의지만 어쨌든 부모가 열심히 살아서 애들을 또 대학도 보내고 또 이왕이면 아파트에서 살고 싶고 하는 중산층적인 욕망은 또 별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좋아서 결합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박정희 전두환 체제의 어떤 포갑성이나 비인권성은 충분히 알지만 그것과 별개로 또 사람은 또 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프로 축구도 보고 싶고 또 어느 정도 과장님 됐고 해서 차도 생기면 아이들하고 태능이랑 뭐 서원흥 같은 데 가서 불고기도 좀 사주고 싶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불고기 사주고 야 프로야구 보니까 재밌지 뭐 한다고 해서 전두환을 옹호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프로 스포츠의 출범 82년도 야구 83년도 축구가 전두환 정권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른바 3S 즉 성상품화, 섹스문화 그다음에 영화와 같은 그런 대중문화, 스크린 문화 그리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같은 스포츠 3S를 통해서 대중을 우민화하고 대중은 그에 취해서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세상 온 것처럼 3S 정책에 휘말렸다 이렇게 보는 수가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러한 정책적 시도는 있을 수 있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 사람들은 바로 그 연예문화, 대중문화, 스포츠 문화를 통해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왜 정치는 저렇게 하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검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탄압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스포츠 선수들의 자결권, 노조권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프로야구 보러 갔다. 그 당시 뭐 오비베어스 그때는 이제 오비베어스였어요. 두산베어스 이전에. 그리고 지금은 팀 이름이 바뀌고 뭐 복잡해졌지만 그때는 MBC 청룡이라고 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대개 MBC 청룡 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롯데 좋아하시는 분들 막 생겨났을 때 그래서 프로야구를 보러 가요. 프로야구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 치킨도 먹고 돌아올 때 차 타고 돌아온다고 해서 전두환 정권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옹호한 건 아니다. 별개의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탈향, 고향을 벗어나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같은 대도시로 와서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열망도 우리나라 스포츠의 큰 엔진이었다. 국가의 국위선양 국가주의 프로젝트와 일반 시민들의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열망. 근데 왜 그것이 스포츠냐? 자, 80년대 중반이라고 쳐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때 안 태어나서 80년대 중반이나 임진왜란이나 다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8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이제 중산층인가? 라고 생각했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중산층이려면 중산층다운 행동을 해야 이게 좀 느껴질 텐데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마이카, 차를 삽니다. 차 가지고 차 사서 설날에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차 샀어요. 우리 아들이 서울 가서 성공했구나. 차 샀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하고 외식을 합니다. 가든을 가요. 원래 가든은 정원인데 한국에서는 80년대부터 도시 외곽의 불고기집이라고 별도로 가든이라는 제2의 뜻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든에 가서 그리고 프로야구 보러 가요. 그럴 때 내가 서울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사는구나. 애들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치킨 막 날개 주고 막 더 먹어 막 하면서 내가 우리 세대가 이제 뭔가 안정감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의 발전, 일본 프로야구의 발전, 필리핀 농구의 발전 등등에 다 결합되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범위가 확대되니까 좀 줄이겠습니다만 미국 프로야구 19세기 말에 처음 생길 때 바로 이런 이중 감정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국에서 야구 용어가 생겼잖아요. 왜 홈인이라고 할까? 하우스인이라고 하지. 거기서부터 좀 여러분들 흥미롭지 않습니까? 홈이나 하우스나 돌아오는 건 똑같은데 하우스는 그냥 물리적인 집이죠. 홈은 가족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트 안타 치고 1루에 갔어요. 2루에 막 슬라이딩해서 가고 막 도루하고 3루 가고 누가 또 치다가 잘못 쳐가지고 들어오려다 못 들어오고 근데 마침 또 동료 선수가 안타를 쳐줘서 막 들어와서 홈베이스를 밟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홈인 집으로 돌아왔다. 가족의 품으로 가정의 품으로 하우스인이 아니라 여기서 홈이라는 것은 미국인들이 대서양을 떠나 이 낯선 대륙에 정착한 것도 의미하고요. 시카고나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집에 오클라호마나 텍사스나 이런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저 왔어요. 홈인을 하는 그런 마음을 야구에 다 녹여낸 것이 바로 홈런, 홈인, 홈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야구를 보면서 고향을 생각합니다. 이중 감정이에요. 고향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뉴욕에서 성공해서 정기적으로 야구 정도는 볼 수 있다라는 도시인으로서의 성공에 대한 어떤 확인과 이 떠나온 고향에 대한 감정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팬들도 가령 서울만 예로 듭시다. 서울로 예를 드는데 삼성 라이온스를 응원해요. 또는 기아 타이거스를 응원해. 왜냐하면 자기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났으니까 자기가 광주 전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팀을 응원하면서 내가 내 고향이 대구다. 내 고향이 광주다. 이런 고향 기속감을 갖습니다. 타량의식. 동시에 그러나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서울에 있고 인천에 있고 부산에 있으면서 어엿하게 살고 있다. 야구 정도는 애들 데리고 보고 다닐 수 있다. 중산층 의식. 이 두 가지가 결합해서 프로 문화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전두환이 보라 그러니까 우르르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두환의 국가주의 프로젝트와
이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결합돼서 스포츠 문화가 8, 90년대에 증폭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귀향할 때의 모습입니다. 매번 귀향하진 않겠죠. 내 뿌리는 광주에 있다. 내 뿌리는 대전에 있다. 내 뿌리는 경북 대구에 있다. 라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1년에 2번 추석 때 설날 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일상에서도 이런 걸 느껴보고 싶어요. 어디서 느끼느냐? 자기 연고팀이 동대문 구장에서 야구할 때 여기 몰려가서 보는 거죠. 자기가 경북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음에도 오로지 경상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북고등학교 결승전 열리면 저렇게 몰려가는 거죠. 자기가 광주 일고를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나주 출신이고 목포 출신이니까 전라도를 대표하는 광주제일고등학교 경기 보러 막 저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저거를 그 당시 고교야구는 수준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수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있든 없든 내가 이 서울 생활을 하면서 내 고향에 내 뿌리를 보러 저기 저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교 야구를 하는데도 이렇게 막 생중계로 대진표, 야구 경기도 아니에요. 누가 분날을 하는 것도 저렇게 생중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고교 야구 영화도 저렇게 있고. 자, 동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My Car. 성공하면 차 하나씩 가져야죠. My Home. 아파트 사러 가야죠. 이런 열망과 프로야구 보러 가자. 지면 막 화가 나서 이러기도 하고. 이쪽에 올라가면 그냥 볼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스포츠 광팬이다. 저 미친 아저씨들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스포츠 열망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봐야 되겠다. 이것이 도시개발과 맞물립니다. 옛날에 서울이 요만했어요. 너무 옛날이죠. 110년 전인데. 그러다가 확장됐습니다. 확장되면서 잠실 개발을 74년부터 해요. 강남 개발을. 여기 호수 지나가고 석촌호수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모델하우스입니다. 구경 가면 요즘은 모델하우스가 이렇게 멋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걸어가서 여기가 거실이구나. 옛날 말로 써있네요. 변소 이렇게도 써있네요. 현관 이렇게 써있고. 여기로 막 가야 돼요. 근데 잘 안 가죠. 강북에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이른바 명문 학교를 다 이전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이 교육이 또 하나의 중산층 대물림의 중요한 요소니까 막 이전합니다. 그래서 잠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즉 국가적 프로젝트, 도시의 확장, 그리고 중산층 귀속 욕망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문화가 발전해 왔다. 근데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88 올림픽 이후에 또 2002 월드컵 이후에 메가 이벤트 하면 이거 대박이다. 이런 신드롬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을 막 짓고 그랬는데 매번 뭐 적자이고 뭐 국제대회 막 경쟁적으로 뭐 대구 육상대회, 뭐 나주 뭐 그랑프리 대회, 뭐 충주 무슨 대회 막 열었는데 전남 포뮬러1, 대구, 인천, 평창 쭉 적자, 부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대규모 메가 이벤트에 올인하는 것만이 국가의 스포츠 정책은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단계에 온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적자다 뭐다 하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무자비한 체육 시스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좀 표현을 제가 직접적으로 읽기도 뭐한 이런 상황입니다. 직업이 없는 선수들도 너무나 많고요. 여기 이제 볼륨이 약간 클 텐데 볼륨 조절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디폴트 값이 좀 높아요. 약간 낮춰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박찬호 선수가 좀 웃으면서 한 얘기지만 이제까지 얘기를 한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찬호 선수가 얘기하는 게 1번 나는 말주변이 없다. 2번 나는 영어를 잘 못한다. 3번
어려서부터 질문과 대답 속에서 길러지지 않아서 말을 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1, 2, 3 중에 뭘까요? 3번이죠. 지문이 기니까. 그 얘기죠. 박찬호 선수가 투머치 토커인데 말주변이 없을 리도 없고 영어 테스트를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뭐냐? 너는 왜 이렇게 던졌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질문을 하면 혼내는 건 줄 알고 무조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라고만 청소년기를 다 보낸 거죠. 갔더니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벌써 너무 오래전 얘기지만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학교 경기나 고등학교 경기 가면요. 선수들이 감독 얼굴을 보느라고 플레이를 제대로 못하는 정도입니다. 감독이 찌푸리는지 화내는지 막 계속 그거 보느라 상대 선수를 못 볼 정도예요. 혼나고. 일부 고약한 부모들은 저 녀석 때문에 우리 팀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감독한테 쟤 좀 혼내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기자가 있거나 미디어라도 중계하면 다들 조용해지는데 누가 중학교 경기 때 잘 보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연히라도 한번 보십시오. 와,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렇게 경기를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림픽 어젠다라 그래서 2014년부터 IOC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2020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땡 한 게 아니라 2014년부터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2020년부터 올림픽은 달라져야 된다. 어젠다 2020이라고 올림픽 및 전 세계 스포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설계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40개 공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하고 좀 중요하게 연관되는 것을 보면 오른쪽에 올림픽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을 가속화해야 된다. 여기 뭐 자세한 건 제가 제4권고 한번 볼까요? 왼쪽에 보면 올림픽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뭐 환경을 파괴하고 뭐 도시 때려 짓고 뭐 올림픽 끝나면 적자나고 이런 올림픽을 우리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환경적으로나 도시의 어떤 탄력성이나 회복 탄력성이나 이런 것에 스포츠가 기여를 못할 망정 올림픽 해가지고 적자나고 올림픽 해서 도시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가 4번이죠. 그 다음에 26번 같은 경우는 스포츠가 맨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왜곡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산업도 작아진다. 이걸 다른 문화와 계속 결합시켜서 확장되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큰 어젠다입니다. 그리고 39번 권고 사회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스포츠의 역할,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서 각계와 모여서 스포츠를 인류적인 어떤 행위로서 의미 있게 가져가야 된다. 외교 문제, 사회 문제, 불평등 문제, 페미니즘, 성차별, 혐오 이런 문제에 스포츠가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소극적으로는 방지하고 적극적으로는 그러한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하고 이런 걸 스포츠가 해야 된다라는 게 올림픽 새로운 어젠다 2020입니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해서 2021년 3월 16일이죠. 그러니까 작년이에요. 도쿄올림픽 하기 전에 어젠다 2020 플러스 5 5개를 더 추가했다 이거예요. 5개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5개가 아니라 5개의 큰 항목이 있고 그것의 각각의 항목을 보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 선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올림픽의 가치가 굉장히 다양해져야 된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부합해야 된다. 난민, 소수자, 여성 등등에 대한 어떤 결합과 연대를 같이 해야 된다. 올림픽이 사회 다양한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IOC 올림픽위원회가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대한체육회,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그래 그걸 하라고 우리도 있는 거지 하고 그 조직의 성격에 맞게 저거 해야 되죠.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걸 한다는 것은 저거에 반대되는 행동이 났을 때 처벌하고 저거에 반대되는 일이 났을 때 책임을 지고 제가 이 수업의 앞부분에
보여드렸던 많은 양상들, 선수들이 안전합니까? 합숙소. 선수들이 다양한 가치를 실현합니까? 공부 잘 안 시키고 있죠. 스포츠가 사회와 결합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의 트랙 안에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고 해결하라고 올림픽 어젠다까지 나왔는데도 우리 일부 체육계에서는 이걸 그냥 글자로만 이해하는 거죠. 근데 올림픽위원회가 이걸 왜 했을까요? 과거처럼 해가지고 올림픽이 또는 스포츠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림픽 개최했다가 도시가 적자나니까 개최 안 하려고 그래요, 서로. 올림픽 개최하려면 도로 닦고 산 허무니까 환경 파괴한다고 반대가 극심하니까 그럼 올림픽 그만하자. 스포츠 그만하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지속 가능하려면 선수의 권리 보호, 사회적 가치와 융합, 지속 가능함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가치가 우리 체육계 문화에 탑재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니까 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폭력, 배제, 혐오, 차별이 적어도 우리 스포츠계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그런 양상이죠. 유네스코에서 제시한 스포츠의 권리, 자유, 즐거움, 재미, 공동체 정신, 연대 이런 것도 조금은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러면 IOC를 포함한 전 세계 스포츠 문화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가치가 스포츠에서 발현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치가 스포츠 안에 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스포츠가 변해가야 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더 많아져야 된다. 스포츠와 역사, 문화, 인권, 사회, 공동체, 산업과 막 연결될 때 스포츠의 진로도 더 많아지는 겁니다. 대표선수 안 되면 낙오된 것처럼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면 그냥 이렇게 사회에 겉도는 것처럼 이렇게 아니라 그 스포츠의 특성과 스포츠의 가치를 가지고 교육과 만나고 공동체와 만나고 문화와 만나서 스포츠인들의 새로운 진로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체육계에서 주장하듯이 뭐 스포츠 인권이나 스포츠 문화를 주장하면 체육인들의 밥그릇을 뺏는다. 체육인들을 범죄자처럼 낙인 찍는다. 가뜩이나 위축된 체육인들이 어깨를 못 편다. 이렇게 항변하시는 것은 일면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만 생각할 때 점점 위축되고 점점 좁아지고 하나의 트랙에 아둥바둥 다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양상이 됩니다. 거기서 막 손에 힘이 부족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를 잘한 사람도 언젠가는 다른 사회로 가고 싶은 개인적인 꿈도 있을 것이고 부상이나 슬럼프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또 은퇴하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스포츠가 사회와 많이 만나면 스포츠의 가치와 교육적 효과가 크니까 사회에서 스포츠인들을 많이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도 확장되고 진로도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 때려도 되는 거예요. 이번 대회에서 꼭 메달 안 따도 되는 거예요. 너의 길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넌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길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 데리고 억지로 막 이러다가 부작용 생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 스포츠 경영 쪽으로 가면 어떻겠니? 스포츠 트레이너가 어떻겠니? 스포츠 산업 쪽에 가서 마케팅을 하면 어떻겠니라고 또 이렇게 틀면 다른 사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만 매달려 있으니까 화내고 윽박지르고 선수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스포츠와 사회관계망이 형성돼서 지역문화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그건 또 스포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훨씬 더 남을 환대하고 남을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지금처럼 중산층 레저 선용 위주의 막 수영하기, 탁구치기, 테니스 치기에서 나는 중산층이야 뭐 아파트 몇 단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운동이나 하고 이건 너무 폐쇄적이다. 스포츠로 지역관계망이 활성화되면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놀라운 교육적 효과인데 수도권의 어느 공단 지역에 이른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죠. 언어가 서투르고 서로 언어가 서투른 거죠. 이 친구는 한국어 서툴고 다른 친구는 우즈베키스탄 언어가 서툴고 근데 축구하면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야 패스 이 말이면, 그래서 끝나면 그냥 막 말이 잘 안 되더라도 아, 잘했어, 뭐 고마웠어, 뭐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서로 소통해 봅시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도 탁구 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뜻이 맞고, 축구하다 보면 막 패스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금세 그 친구랑 또 이 친구랑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스포츠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페인 빌바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쇠락해가는 도시, 빨간 줄만 보시면 됩니다. 이 쇠락해가는 도시에 스포츠 단지와 스포츠 공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결합되도록 하다 보니까 사회 안전망과 사회 관계망이 촉진되었다. 이런 사례는 제가 빌바오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셰필드도 그렇고요. 영국의 또 호주의 멜버른 같은 도시도 그렇고, 이랬던 도시가 물론 문화예술적인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었지만 협동조합 문화, 도시재생 문화, 그리고 거리에 산재한 이 골목 문화 속에 스포츠가 결합되면서 빌바오가 단지 축구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축구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고 섞이고 또 자기가 개인이 됐다가 주민이 됐다가 개인 주민 되면서 사회관계망이 막 거미줄처럼 촘촘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향해 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 다문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공원에 뭐 외적인 디자인, 시각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여기 디자인을 처리하면서 입지 디자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선과 면만이 아니라 어디다 배치할 것이고 어떤 사물을 놓을 것이고 어떤 동선을 꾸민 것인가 할 때 여기에 온 비덴마크 사람들, 뭐 브라질에서 왔거나 콜롬비아에서 왔거나 케냐에서 왔거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온 듯한, 나를 환대하는 듯한, 우리나라에 있던 의자 갖다 놓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색깔로 칠해놓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반긴다, 어서 오라, 환대하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이웃이다, 이런 것이 공간의 배치 속에서 실현이 됐고,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뭐 혐오와 차별은 물론이고 사회적 배제나 아니면 이주해왔지만 홀로 있는 그런 지표가 뚝 떨어지고 서로 오래된 공동체인 것처럼 이제 생활해 나가는 그런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지역의 그 가치와 존재. 우리 지역은 탄광 지역이었다. 부끄럽지도 않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힘들게 일한 노동자들이다. 그것을 모뉴먼트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파독 광부들이 갔었던 샬케라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방금 보셨습니다. 여기에 축구 문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 노동자들이 왔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서는 그것 때문에 생긴 마찰과 갈등도 봤습니다만 여기에는 다른 팀의 경기장의 어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여기는 경기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러 뛰어들어갈 때 마치 광부가 갱도를 지나가듯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역이 탄광 노동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도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갔었던 우리의 서정원이라는 유명한 월드스타이자 현재 축구 감독, 이분이 샬케 공사, 광산 노동자들의 서포터스로부터 노동자들의 자랑이자 정체성의 희망으로 이렇게 이 팀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서정원 선수가 스포츠조선에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즉 스포츠가 지역 정체성의 간결한 결합일 뿐만 아니라 코펜하겐처럼 다양한 인종 구성이 결합될 수 있는 장소이고 빌바오처럼 쇠락한 도시가 사회관계망을 촉진하는 장으로서 스포츠가 기능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시선과 관점을 더욱더 확장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대구의 한복판에 있던 오래된 대구 시립 경기장 공설운동장이었는데 대구 FC가 대구
행정적으로는 대구지만 사실 시 외곽에 있던 월드컵 경기장을 썼었어요. 사람들이 이 경기를 보러 가려면 차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근데 대구 한복판에 지하철 바로 연결되는 곳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그냥 슬슬 걸어와서 다 자기 팀 응원하는 거죠. 이렇게 도심지 외곽에 가 있는 엄청난 건물이 아니라 이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이 건물이 되면서 축구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식당을 하시는 자영업자분이나 삼겹살 하시는 또 팀 구단 관계자, 서포터스 이런 사람들이 축구를 통해서 막 결합하고 경제적 효과, 문화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의 삶을 하나의 도시 공간에서 서로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 국내의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가 이런 극심한 폭력 문화, 극심한 배제, 극심한 차별의 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계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 스포츠가 확산돼야 된다. 일반 학생들도 스포츠 많이 즐겨야 되고요. 학생 선수들도 하나의 트랙이 아니라 일반 선수들과 섞여서 살아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런 양자 간의 이 이분법의 줄이 다 해체되거나 서로 막 뒤섞여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와 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우리 스포츠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폐습,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닥치게 될 다양한 사회적 갈등, 지역 내에서의 갈등뿐만 아니라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와의 갈등, 그것이 꼭 이 다른 국적의 다른 인종의 그 분들뿐만 아니라 도시가 확산하거나 변형되면 선주민이 있고 원주민이 있고 선주민이 있고 후주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단계로 인구 구성이 복잡해지는데 이때 서로 갈등할 거 아니에요. 원래 살고 있던 사람, 조금 일찍 온 사람, 뒤늦게 온 사람, 원주민, 선주민, 후주민들의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갈등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상식 수준을 넘어서 버리면 거기서 폭력, 배제, 혐오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스포츠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의해서 스포츠 내의 자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정, 사회적 어떤 범퍼 역할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성과 스포츠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법적으로 좀 강제화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 지금 우리는 여성을 치어리더 수준으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걸 보면 아주 극단적인 나쁜 사례인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관중이 없게 되자 관중을 무관중 경기로 하기로 됐었죠. 20년 초반입니다. 작년 초반에. 축구는 열렸고 선수들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응원하는 소리 같은 거를 녹음해 가지고 튼다든지, 관중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인형을 좀 세워놓자. 근데 그럼 인형이 많은데 이 팀에서는 인형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성 인형이어야 되고, 그것도 좀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여성성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상품, 그런 인형으로 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 모형은 다 성인 돌이라고 있죠. 성인물 인형들이 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인물이라서 좀 사회적 파장이 컸던 것도 있지만 왜 남성은 뛰고 여성은 응원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리얼돌을 잔뜩 놨었기 때문에 논란이 됐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여성은 응원하고 남성은 뛴다라는 이분법도 우리의 오래된 차별의 스포츠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스포츠 언론이 때로는 운동을 하는 것일 뿐인데 그 운동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이미지를 찍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운동 전문 선수들이 다른 관점에서 소비되고 있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금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또 그 신체 능력의 비범함과 다양성과 전문성이 얘기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관점에서의 해부학적인 어떤 묘사와 이 노출로서만 여성 운동선수들이 표상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차별의 문화가 스포츠에서 두드러져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그래서 강제적으로 1970년대에 타이틀 라인이라는 제도를 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린 시절이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전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타이틀 라인을 제정을 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학교 자체가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문을 닫아버리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평등 문화를 스포츠를 통해서 실현함으로써 저기 1970년이에요. 초반. 1970년 그러면 저는 가까운 1970년이면 뭐 엊그제 같은데 아마도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임진왜란 시절 같잖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한참 전의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그 미국, 영국,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외로 생각하시겠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어쨌든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면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해서 스포츠에서의 남녀 차별 같은 게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편을 보고 있지만 이 타이틀 라인을 통해서 여성들도 당연히 이게 어릴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하다 보니까 체육을 통해서 배우게 될 수많은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태도와 개인의 능력을 왜 남자들만 전유하냐 이거예요. 여성들도 다. 그래서 그걸로 사회적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10명은 축구 국가대표가 되고 육상 대표가 되고 이렇게 길러지는 거죠. 우리는 90명은 교실에 있고 10명만 운동장에서 해가지고 메달 따면 박수치고 하던 그런 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에서는 종종 발견되지 않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여성이 운동하는 게 신기하고 따라서 여성의 신체는 전문적인 운동선수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성성이 보여지는 것처럼 묘사되는 이런 차별의 문화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은 응원해야 된다라고 리얼도를 저기다 앉혀놓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저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의 이런 영화들 여성이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적 또는 개인적인 가치를 찾아나가는 이런 영화라든지 이란 영화 옵사이드 같은 데서 요즘은 달라졌지만 이란에서는 여성이 운동장도 못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워낙 축구를 좋아하는 이 소녀가 남장을 해서라도 축구 보러 들어가면서 이란 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이란의 오래된 종교적 관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런 옵사이드 같은 영화를 한번 보시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포츠계를 독립해서 바라보는 이런 많은 의식이 사회적 상식이나 민주주의적 의식과 연결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문제의식과 확장성이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제 여성들이 운전도 하고 또 중동이라고 하면 사우디나 이란 같은 아주 그 교리가 강화된 그런 쪽에서 축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럴 때 이 축구를 하겠다. 히잡을 쓰고라도 축구를 하겠다. 또 여성도 운전할 권리가 있다라는 게 정말 볼을 찬다, 운전을 한다 그 뜻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삶에 동참하고 공존한다. 이런 가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학생들이 과연 그러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어린 여성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내일처럼 마치 태권도 하면 끝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태권도 학원 다니다 다 끝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와 관련된 영상을 그래도 많이 해결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글로벌 그 스포츠 기업이 만든 거라서 그걸 생각하시면 이거 노이즈 마케팅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자체만 주목해 주신다면
여성과 스포츠 나가서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어떤 성별과 존재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결합될 때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이 사회가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깐 감상하시겠습니다. If we show emotion, we're called dramatic. If we want to play against men, we're nuts. And if we dream of equal opportunity, delusional. When we stand for something, we're unhinged. When we're too goo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us. And if we get angry, we're hysterical, irrational, or just being crazy. But a woman running a marathon is crazy. A woman boxing is crazy. A woman dunking is crazy. Coaching an NBA team, crazy. A woman competing in a good job, changing her sport, landing a double or a 1080, or winning 23 Grand Slams, having a baby, and then coming back for more.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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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razy. So if they want to call you crazy, fine. Show them what crazy can do. 네, 우리의 스포츠 문화도 이제 법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엘리트 선수나 일반 스포츠 레저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걸 모두 관장하는 법이 바로 국민체육진흥법인데 그 1조가 수십 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과거의 법령입니다.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여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가 수십 년 동안 체육 정책의 골간의 법령이었습니다. 그것이 2020년 바뀌었고 이제 2021년 2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체육 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고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서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 법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국위선양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또 체력을 단련하는 것에서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스포츠 문화가 크게 바뀌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이렇게 될 텐데 이제 우리는 올림픽을 통해서 그 젊은 선수들의 새로운 표현에만 만족할 게 아니라 저런 표현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결합되는 다양한 인구 구성 속에서 이 스포츠가 그야말로 건강한 사회 공동체 형성 그리고 선수 개인에게는 자존감과 행복감을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스포츠 문화로 이렇게 변해갈 때 그것이 스포츠의 자정 노력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미만해 있는 여러 갈등 요소, 차별의 문화,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성, 특정 신체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장애인들과 더불어 함께 체육을 한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하겠지만 나중에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하시는 분들께서 투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전동 지하철이 좀 늦게 오고 있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죠. 함께 운동을 해봤으니까. 나와 다른 그러나 동시에 모두가 보편적인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존해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스포츠는 특히나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유용한 그런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서 제 두 번에 이르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앞서 보셨던 영상을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만든
캠페인성이니까 제가 뭐 특정 기업을 광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홍보 영상에 들어있는 실제 선수들입니다. 다 선수들의 메시지, 그것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 스포츠 활동이 다 중단되었는데 그래도 언젠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사회가 다시 막 활성화될 때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첫 번째 메시지. 그러나 비단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가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사회보다는 훨씬 더 촉진된 새로운 사회로 가는 게 포스트 코로나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바로 혐오, 차별 이런 것에 저항하고 극복해서 서로 유대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 그 두 개의 메시지가 이 영상에 잘 녹아있고 또 두 번에 걸친 저의 강의가 그러한 내용으로 중심으로 전개됐으니까 이 영상을 이제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re never alone. And that is our strength. Because when we're doubted, we'll play as one. When we're held back, we'll go farther and harder. If we're not taken seriously, we'll prove that wrong. And if we don't fit the sport, we'll change the sport. We know things won't always go our way, And the world's sporting events are postponed or cancelled. but whatever it is, we'll find a way. And when things aren't fair, we'll come together for chang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And no matter how bad it gets, we will always come back stronger. Because nothing can stop what we can do together. 이렇게 이 메시지에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또 코로나도 극복하고 단지 코로나만 극복한 게 아니라 이전처럼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래서 혐오하고 낯설어서 이상하게 여기고 배제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서로 존중하고 유대하는, 그러려면 공 하나씩 들고 나가서 나 혼자 왔는데 공 같이 차도 돼? Of course. 막 같이 차고 그런 사회로 촉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두 번의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